근관치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아 근관치료 청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아이들은 근관치료를 많이 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아 근관치료는 할 때마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소아치과인 경우에는 매번 하시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덜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성인과 아이들을 같이 보는 곳들은 이 유치의 근관치료를 청구하실 때마다 궁금하신 점들이 비슷하게 있으신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는 그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치의 근관치료 과정을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영구치의 근관치료 과정과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표에 나타낸 거에서 보시면은 아실 수 있겠지만 어떤 행위가 없죠? 그렇죠. 근간 확대랑 근관 성형을 볼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유치의 근관 치료 과정은 발수를 하고 세척을 한 뒤에 단순 근관 충전으로 마무리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유인즉슨 유치라는 조직 자체가 가압 근관 충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보통은 이제 수산화칼슘 제제의 단순 근충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확대나 성형처럼 가압 근관 충전에 필요한 캐날의 형태를 형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유치의 캐날 구조 자체가 영구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근관 확대나 성형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시술하시는 분에 따라서 유치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행위를 같이 하고 있다. 영구치랑 크게 차이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유치 일반적인 근관치료 과정에 있어서는 영구치와 다르게 확대나 성형이 꼭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내가 부가적으로 해주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인정될 만한 공식적인 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우리 유치의 근관치료 과정 중에는 확대나 성형을 볼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발수 후에 단순 근관 충전으로 마무리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들은 일단 첫 번째 근관 확대,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근관 성형, 그다음 세 번째는 근관장 측정 검사, 네 번째로 가압 근관 충전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유치의 근관치료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단순 근관 충전 행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단순 근관 충전은 영구치 경우에도 단순 근관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가압 근관 충전 방식이 아니라 싱글콘 테크닉으로 마무리하시는 경우들도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가압 근관 충전 방식은 작은 지피콘을 여러 개 꽂아서 압력을 가하면서 밀어넣는 방식으로 리키지, 누출, 즉 틈새를 가장 최소화하면서 가압 근관 충전을 해주게 되는 건데요. 이 싱글콘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한 사이즈, 보통 0.6 테이퍼 된 지피콘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이 마스터콘으로 한 번에 그냥 필링을 끝내는 거. 그 경우에도 우리가 싱글콘 테크닉이라고 해서 영구치에 적용했을 때 단순 근관 충전으로 인정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유치의 근관 충전이라든지 혹은 미완성 치아의 치근점 형성술을 위해서 하신 경우에도 단순 근관 충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단순 근관 충전의 특징을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근관 충전 같은 경우에는 근관 세척이랑 함께 산정할 수가 없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이건 가압 근관 충전과 단순 근관 충전 둘 다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근관 충전을 할 때 근관 세척을 하지 않아서 이 근관 세척을 함께 산정할 수 없도록 해둔 것이 아니라 가압 근관 충전이랑 단순 근관 충전을 할 때는 근관 세척 이리게이션 과정이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가치 점수 안에 근관 충전의 상대가치 점수 안에 세척료를 포함시켜 놨죠. 그래서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받았는데 근관 세척을 한 번 더 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관 세척을 넣으면은
심사 조정, 삭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 충전 행위를 넣을 때 우리가 근간 세척이 들어와 있지 않은지 한 번 더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용하신 지피콘이나 실러 같은 약재, 재료대는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재료대를 받으실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싱글콘 테크닉이 아니라 마치 유치에 근간 충전을 하는 것처럼 영구치에 이 수산화칼슘 제제를 적용을 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단순 근간 충전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수산화칼슘제, 흔히 비타팩스, 메타팩스 같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 제품들을 적용하고 나서 실제로 마무리, 끝내버리고 예후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으니 당분간 그냥 이 상태로 쓰다가 쓰는 데까지 쓰다 발치를 합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혹은 예후가 별로 좋지 않은데 비타팩스나 메타팩스 같은 수산화칼슘제를 적용하고 다음번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근간 치료를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영구치에 수산화칼슘제를 적용해서 필링을 해놨을 때는 수산화칼슘제 적용하고 마무리하셨다. 그러면은 단순근충으로 유치처럼 청구할 수 있지만 예후 관찰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행하는 과정 중이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근충으로 해석하지 않고 근관세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예전에 제가 학생 때 공부할 때도 30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지켜보면 단순근충이고 30일 이상 지켜보지 않으면 근관세척이다 이렇게 배우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이 30일 기준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현재는 본원에서 말하기를 이제 심사 기준 상에서 말하기를 실제 시술의 목적상 예후 관찰을 위해서 이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냐 아니면 이 수산화칼슘제를 적용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냐 시술의 목적에 따라서 구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 어떤 목적으로 적용을 하셨느냐에 따라서 단순근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근관세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환자가 영구치지만 마무리를 수산화칼슘제로 했느냐 아니면 이행하고 있는 중이냐를 한 번 더 구분해서 청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후에 이 단순근충으로 적용한 사례 말고 근관세척으로 적용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근관치료를 이어가기 위해서 기존에 필링했던 수산화칼슘제를 제거하게 되겠죠. 이 제거하실 때 또한 별도로 근간 내 기존 충전물 제거라든지 확대라든지 이런 행위들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근관세척으로 다음번에도 마찬가지로 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해발수 근충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당해발수 근충은 발수와 근충의 과정이 나뉘어져 있지 않고 하루의 발수부터 근충까지 모두 완료한 경우에 산정하는 행위죠. 당해발수 근충은 수가가 영구치랑 유치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 근관 치료를 하실 때는 당해발수 근충이 혹시 영구치 수가로 들어가지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당해발수 근충은 기본적으로 치근단 촬영이 당일에 함께 오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근데 의외로 유치 근관 치료를 할 때 진료 기록을 살펴보면 치근단 촬영이 아예 없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근관 치료 때는 치근단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당해발수 근충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치근단을 최소 한 장 이상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없다고 해서 꼭 심사 조정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해발수 근충이라면 근충을 하고 나서라도 한 장을 찍었다든지 치료 과정 중에 한 장을 촬영할 수도 있으니까 시술을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려면 일률적으로 없는 모습보다는 필요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유치수가인 경우에는 이 근간 확대를 인정하지 않는 걸로 보기 때문에 파일류를 청구할 수 없죠.
대신에 발수랑 짝꿍이 되는 바브드 브로치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치에서 가장 질문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유치에 근간 확대해도 되나요? 근간자 측정 검사 되나요? 가압 근간 충전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인 유치 치료 과정에 있어서는 발수, 세척, 단순근충 이렇게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게 맞는데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인정될 만한 사유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16년도에 나왔던 행위고시인데 최근에 이제 개정이 일어나면서 번호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에 새로 고시가 났고요. 유치에 실시하는 차 11-1 근간 확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한다. 첫 번째, 감염이 심한 근간인 경우.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영구치 교환 시기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이 고시를 보면은 항상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글자에 굉장히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면 후속 연구치가 없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자, 후속 연구치가 없는 경우 또한 예전 2016년도 이전 고시에는 후속 연구치가 없는 경우라고 해서 다가 하나 더 있었죠. 근데 2016년도에 해당 문구가 삭제가 됐는데 그 삭제된 이유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연구치 교환 시기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구치 교환 시기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는데 후속 연구치가 없는 경우에 인정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겠죠. 당연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고시에서 나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해서 문구가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후속 연구치가 없는 경우는 안 된대 라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유치에서 각각의 행위랑 재료 수가별로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근간 확대. 자, 근간 확대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인정 사유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됩니다. 자, 파일 같은 경우에는 파일에 대한 조항이 따로 안 나와 있었을지라도 고시상에 없었을지라도 파일류는 확대에 당연히 사용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근간 확대와 짝을 이루는 재료로서 근간 확대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파일은 당연히 산정을 할 수가 있다. 자, 근간 성형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유치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근간 확대가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근간 성형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근간 성형을 인정받고 있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 된다라고 못 받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고요. 해볼 수는 있지만 근간 확대처럼 명확하게 어떤 경우에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다만 최근에 심사 경향을 봤을 때는 가압 근간 충전이 이행되는 유치의 근간 치료인 경우에는 근간 성형을 일부 인정해주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 확대와 달리 근간 성형의 경우에는 확대가 된다 할지라도 성형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가압 근간 충전까지 이어진 유치의 근간 치료라고 하면은 근간 성형을 내역 설명을 달고 한번 청구해 볼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간장 측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고시상에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근간 확대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간장 측정 검사도 같이 해볼 수 있다. 자, 상병명 같은 경우에 유치 근간 치료할 때 주의해야 될 이제 첫 번째 내용인데요. 이제 유치가 근간 치료 됐을 때 진료 내역, 청구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면 의외로 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K04.01을 적용해 놓은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K04.01은 근간 치료에 가장 적합한 상병명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유치들은 우식 때문에 충치 치료를 하다가 우식이 심해서 근간 치료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 외에 이제
고름이 잡힌다든지 염증이 심해서 근관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른들처럼 사용하다가 갑자기 그냥 아파요? 라고 하는 경우들은 좀 드물죠. 그래서 환자의 상태를 한 번 더 보시고 치료의 원인이 뭐였는지, 진단명이 무엇이었느냐를 한 번 더 고려하시고 적절한 상병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유치 근관 치료할 때 주의하실 사항은 마취 종류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유치를 치료할 때, 어린아이들을 치료할 때는 전달 마취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롱리드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부담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숏리드, 즉 침륜 마취를 하고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청구 프로그램 상에서 하악의 이제 유구치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전달 마취가 자동 입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오늘 이 환자한테 침륜 마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입력한 전달 마취를 그대로 놔두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 아예 치과에 롱리들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유치를 치료할 때는 실제로 전달 마취를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전달 마취가 프로그램상에서 입력이 되더라도 실제로 시술한 내용, 진료 내용과 차트와 그리고 청구 내역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은 청구가 되겠죠. 자, 세 번째로 근관학대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연 최대 횟수가 적용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적정성을 따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가 인정되는 사유, 즉 감염이 심한 근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손 연구치 교환 시기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 이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근관학대 최대 인정 횟수가 몇 회죠? 2번, 그리고 근관학 측정 검사의 최대 인정 횟수 3번을 모두 꽉 채워서 넣는 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필요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시고 조정이 되더라도 재심사를 받아야겠지만 의학적 타당성 없이 인정되는 경우야 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일률적으로 최대 횟수를 꽉꽉 채워서 넣는 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많이 주세요. 근관 충전 당일에 코어 필링해도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이건 연구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압 근관 충전을 하셨든 단순 근관 충전을 하셨든 당일에 충전 처치를 같이 넣으셔도 됩니다. 즉 글래스 아이노머처럼 자가중합형 GI를 쓰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당일에 충전 처치를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 근충이랑 충전 처치를 같이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충전물 연마료는 받을 수 있는가? 자, 충전물 연마료는 보철 계획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SS 크라운이나 SP 크라운이 계획되어 있는 치아다라고 하면 당연히 최종 수복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마료를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보철 계획이 없고 이 상태로 코어를 하고 그냥 지내다가 다음번에 그냥 뺄 것 같다, 혹은 예후가 별로 안 좋아서 지켜볼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영구치 가압근관 충전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코어가 최종 수복제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내역 설명을 달고 충전물 연마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전물 연마료를 당일에 습관적으로 넣지 마시고 내가 이 환자가 다음번 넥스트를 봤더니 크라운이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연마료를 당연히 삭제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연마료를 습관적으로 넣지 마시고 이 환자가 크라운이 올라갈 환자인지 아닐 환자인지를 구분하셔서 최종 수복인 경우에만 연마료를 넣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유치 근관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깐 쉬고 FAQ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